네, 자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조코피TV 내년 2월에 10차 직관 이벤트를 갑니다. 벌써 10차가 됐는데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와 OKC,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네, 여러 슈퍼스타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코피TV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세한 일정과 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트레이 영이 주인공입니다. 트레이 영은 애틀란타의 원클럽 맨입니다.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을 품게 됐고 지금까지 8시즌째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브루클린 네츠전에서 이 트레이 영이 팀 동료였던 무하메드 게이 선수와 충돌로 오른쪽 무릎 염좌 부상을 입었습니다. 발음 자체는 무하메드 게이라고 하는데 좀 게이라고 적기가 그래서 이 게이와 충돌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 염좌, 트레이 영이 이 터널로 들어가면서 라커룸 들어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 잡혔었는데 최소 4주 아웃 진단 이후에 현재까지 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갓 지났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 왔다고 보고 최소 4주기 때문에 이게 6, 7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상입니다. 아무래도 무릎 염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이 빠지면서 또 출발도 더뎠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와 다르게 애틀란타는 현재 5연승 포함해서 7승 2패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영 빠지고 7승 2패예요. 트레이 영이 뛰었을 때는 2승 3패였는데 큰 폭의 변화라고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애틀란타가 현재 리그에서 원정 경기를 가장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14경기 치르면서 원정에서 9게임 치렀거든요. 네, 그런데 원정에서도 7승 2패예요. 그러니까 스케줄 강도가 만만치 않은데 트레이 영 없이 그것도 시즌 도중에 갑작스러운 부상을 굉장히 잘 대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5할 승률 아래였던 팀 성적이 9승 5패, 승률 64.3%로 수직 상승했고요. 현재 동부 컨퍼런스 4위인데 2위 뉴욕 닉스, 3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는 승차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1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승차가 2경기 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순위는 뒤집힐 수 있죠. 그런데 트레이 영은 참 서글픈 신세가 됐습니다. 부진했었는데 부상까지 겹쳤고 팀은 잘 나갑니다. 자, 이번 시즌에 얼마나 부진하냐면 이번 시즌 출전 시간 27.8분이 커리어 로우입니다. 통산 최저고요. 평균 17.8득점, 통산 최저, 7.8어시스트 마찬가지, 그리고 리바운드 2개, 통산 최저입니다. 원래 손이 빠른 선수는 아닌데 0.8스틸도 역시나 커리어 로우고요. 효율은 완전 박살났습니다. 자, 물론 5경기일 따름이지만 필드골 37.1%, 통산 최저, 3점 19.2%. 야, 5개 던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커리어 로우, 3점 평균 1개 성공. 안 들어가니 많이 넣을 수 없죠. 통산 최저. 심지어 자유투 성공률까지 커리어 로우입니다. 82.1%의 자유투가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트레이 영 본인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인 셈이죠. 볼륨, 효율이 완전히 초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선수를 1라운드 드래프트 7순위로 뽑은 저의 똥손도 참 대단한데, 왜냐하면 이게 판타지는 사실은 볼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트레이 영은 언제든지 25득점에 어시스트 11개, 12개를 뿌릴 수 있는 선수인데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 영의 유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트레이 영이 있을 때는 정교한 투맨 게임 액션이 가능합니다. 세트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런데 볼 점유율은 또 최상위권입니다. 항상 내 손에 볼이 있어야 돼요. 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프 더 볼 움직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득점 및 공격을 설계하고 또 이런 디자인 작업을 주도하는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초헤비 볼핸들러고요. 픽앤롤 마스터이기도 하죠. 효율과는 별개로 상당히 또 볼륨은 훌륭한 아이솔레이션 능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NBA에서 평균 득점 25점을 손쉽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공격 참여가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유시지 퍼센테이지를 살펴봤어요. 이 트레이 영의 손끝에서 공격이 얼마나 끝나는지 또 점유율이 얼마인지를 좀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이번 시즌 제외 7시즌 가운데 무려 5번이나 30% 이상의 유시지 퍼센테이지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을 엄청나게 오래 소유하고 있고 내 손에서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의 그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통산 유시지 퍼센테이지도 31.9%로 최상위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 영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패스를 뿌리든 하키 어시스트를 뿌리든 슈팅을 하든 턴오버를 하든 내 손에는 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트레이 영은 얼리 오펜스를 또 즐기는 인물이기도 해요. 딥3의 효율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지만 슛 거리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드래그 스크린 받고 인사이드 들어가거나 혹은 챔버 동작 그리고 수비수를 뒤에 두는 동작을 통해서 파울을 얻어낸다거나 굉장히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또 자랑하는 선수이긴 합니다. 페이스 및 속공과 세트 플레이의 안정적인 비율이 장점이에요. 다만 수비를 전환했을 때의 약점은 노출되죠. 일단 트레이 영이 수비 참여도도 미진하고 또 페이스를 늘 빠르게 가져가려는 선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책 개수가 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포지션이 많이 발생하고 포지션이 많이 발생하면 득점도 늘어나겠지만 실책 실수도 똑같이 비례하고요. 또 트랜지션 디펜스에 대한 그런 빈도도 높아지겠죠. 자, 실책과 트레이 영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7시즌 가운데 평균 4개 이상의 실책을 기록한 시즌이 6번이에요. 좀 많습니다. 당연히 턴오버는 세금으로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보는 게 ATR이잖아요.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 통산 실책이 4.2개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어시스트가 9.8개니까 언뜻 계산해도 ATR이 2.5대 1이 안 됩니다. 2.5대 1이 넘어야 그래도 이 실책에 대한 세금을 기분 좋게 낼 수 있는데 턴오버가 많아도 너무 많죠. 이거는 결국 트레이 영의 장점에 가려진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트레이 영이 있을 때는 클러치가 좋아지긴 합니다. 트레이 영은 컨퍼런스 결승까지 팀을 이끈 경험도 있고 그리고 2사2호 시즌 바로 지난 시즌에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 득표 4위였어요. 물론 1위, 2위와는 격차가 있지만 탑5 안에 든 것만으로도 트레이 영의 실제 클러치 퍼포먼스 수치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1위는 제일런 브런슨이었어요. 426점. 당연히 2위표를 많이 받았고 2위가 니콜라 요키치 312점. 그리고 3위가 앤서니 에드워즈, 4위가 트레이 영인데 1, 2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위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탑5 안에 든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승부처 해결사 능력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5위가 스테프 커리 27점이었습니다. 트레이 영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의 야투 효율이나 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은 트레이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클러치 공백은 애틀란타의 또 다른 과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트레이 영이 없을 때 애틀란타는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공격 전개가 가능합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의 공백이 또 다양한 공격을 파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 영이 빠졌는데 볼을 쥐고 무언가 놓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트레이 영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공백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다채로운 전술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덕분에 제일런 존슨의 시즌 평균 어시스트가 6.3개까지 올랐어요. 커리어 하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실책은 2.8개. 제일런 존슨의 포지션이 빅 윙이라는 점에서 어시스트 실책 비율 환상적입니다. 다이슨 데니얼스 빼놓을 수 없죠. 5.4 어시스트. 굉장히 은근히 플레이메이킹도 되고 패스도 좋아요. 1.9 실책이니까 ATR이 2.5대 1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구 니킬 알렉산더 워커 빼놓을 수 없죠. 어시스트 3.5개, 실책 2.6개. ATR은 좋지 못하지만 어쨌든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세컨더리 볼핸들러 혹은 하프코트까지 중앙선까지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트레이 영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적임자이긴 해요. 자, 그리고 포르징기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 영 위주의 투맨 게임,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또 터프샷이 없다 보니까 포르징기스도 브릿지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관제탑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킬패스도 많이 뿌리고 있는데 어시스트가 3.7개고요. 턴오버 1.1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일런 존슨, 다이슨 데니얼스, 그 다음에 니킬 알렉산더 워커, 포르징기스 여러 명의 선수들이 볼을 쉐어하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도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죠. 자, 영 입단 이후에 트레이 영의 동료 가운데 3.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4명인 적은 올 시즌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 영까지 포함하면 애틀란타에서 3.5 어시스트 이상 선수가 5명인데 이거는 트레이 영 에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 선수들이 볼을 분배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JJ, 이 제일런 존슨의 최근 3경기는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거의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전성기 저리 가라예요. 26.7득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12.7리바운드. 점프가 미쳤잖아요. 제일런 존슨. 리그를 대표하는 이 하이플라이어인데 어시스트까지 9.7개. 트레이 형이 있었더라면 이런 어시스트 수치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유시지 퍼센테이지가 30%가 넘는 볼을 독점하고 점유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이 플레이메이킹 볼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서 JJ는 최근 3경기에서 엄청난 활약 펼치고 있고 팀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5연승 중이죠. 자, 두 번째, 트레이 형이 없다 보니까 팀 수비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트레이 형의 최대 약점은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애초에 또 수비에 대한 의지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방패가 헐겁습니다. 트레이 형이 두들겨 맞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대신에 트레이 형이 없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집니다. 라인업이 커지죠. 트레이 형 대신에 니킬 알렉산더 워커를 1번으로 두고 다이슨 데니얼스 2번 두고 또 그 다음에 오네코 오콩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요. 여기에 다른 선수들의 수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간의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에서 발생하는 수비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불철주야 뛰어다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수비 구멍이 없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수비할 때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덕분에 애틀란타의 수비 레이팅은 지난 시즌 무려 19위였습니다. 평균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리그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게 트레이 형이 빠졌다고 해서 전부 다 이 기록이 트레이 형이 원흉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레이 형이 빠짐으로써 팀 수비가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레이 형이 없음으로 해서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했어요. 다양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아졌고 두 자리 득점자가 무려 7명입니다. 황금 비율이죠. 그만큼 특정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흔들릴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도 강제로 성장하고 스텝업 하는 거고 또 넥스트 맨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던 선수가 그냥 빵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지금 애틀란타에서 나타나고 있고 코칭 스태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형이 있을 때는 트레이 형이 독단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트레이 형이 코트 위에서 마스터기 때문에 트레이 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한 바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선수들이 볼을 공유하고 또 소유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벤치에서 플레이 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도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했어요. 좋게 표현을 하자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최근 4시즌 통틀어서 올 시즌에 애틀란타의 페이스가 가장 느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빠른 편이지만 페이스를 조금 낮추면서 정교한 공격 전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팀 차원으로도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계속 트레이 형을 지금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 트레이 형이 플레어에 있을 때 공격 레이팅은 112.5예요. 공격 레이팅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수비 레이팅은 119입니다. 수비 레이팅은 낮을수록 좋아요. 넷 레이팅이 트레이 형이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6.5입니다. 자, 반대로 트레이 형이 없을 때에는 공격 레이팅이 119까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수비 레이팅이 109.8까지 떨어집니다. 그 말인 즉슨 넷 레이팅이 플러스 9.2라는 거죠. 트레이 형이 뛰었을 때는 마이너스 6.5인데 뛰지 않았을 때는 플러스 10까지 치솟으니 이게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참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트레이 형이 만약에 연장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래 나 없이 잘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어차피 내 계약은 4년 5년 뒤까지 보장이 돼 있다. 이러면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데 트레이 형의 연장 계약을 제의받지 못했습니다. 잔여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5-26 시즌에 46mm고요. 그리고 26-27 시즌이 49mm입니다. 그런데 49mm는 플레이 옵션이에요. 트레이 형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실행할 가능성보다는 FA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25-26 시즌이 그런데 지금 너무나 부진하고 또 본인의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자, 2025-26 시즌을 끝으로 하지만 FA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옵트아웃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2025년 여름에 애틀란타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장 계약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의를 받지 못했고요. 개막 5주차가 된 지금도 진전은 없습니다. 다음 오프시즌에 애틀란타 구단은 새 계약에 대한 합의점을 찾길 바라지만 지금 정황상 눈치상 트레이 형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영이 다쳤네? 그런데 애틀란타가 잘하네?
생각이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애틀란타의 셀러리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다음 시즌 트레이 영의 연봉이 뭐 충분히 빠질 수도 있고요. 다음 시즌에 확정된 연봉은 제일런 존슨이 30밀이에요. 굉장히 쌉니다. 네, 그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 14.3밀. 하향식이에요. 팀 친화적인 연봉이고, 그 다음에 오냐카 오콩우도 16.1밀에 불과한데 지금 오냐카 오콩우 완전 득점원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해자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카리 리사시의 루키 스케일 13.8밀, 그 아래쪽은 전부 다 3밀 이하입니다. 셀러리가 예술이라는 뜻이죠. 또 포르징기스도 이번에 만기입니다. 여기에 루크 캐너드 단년 계약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다이슨 데니얼스 연장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지금 애틀란타의 이 셀러리는 굉장히 훌륭하다, 건강하게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트레이 영은 애틀란타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기 계약 혹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언해피가 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애틀란타는 지금 트레이 영을 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내놓고 싶어도 괜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내놔야지, 지금 약간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놓는다면 제 값을 못 받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고, 현재 방송을 하는 전 NBA 출신 가운데 저는 가장 헛소리를 많이 하는 인물이 캔드릭 퍼킨스와 그 다음에 폴 피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보스턴에서 또 우승을 합작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서 피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모란트와 트레이 영의 트레이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애틀란타는 모란트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도시이기도 해요. 또 앤서니 에드워즈의 고향이기도 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팀의 핏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자모란트도 지금 뭐 멤피스에 대한 코칭 스태프에 대한 불만이 있고, 트레이 영은 지금 입지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둘의 트레이드가 시나리오는 가능하겠지만, 네, 굳이 멤피스가 모란트라는 슈퍼스타 내보내면서 모든 면에서 좀 애매한 트레이 영을 데려올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그냥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자모란트 12경기 뛰면서 28.8분, 17.9득점, 야투 35.9%, 7.6 어시스트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 영 17.8득점, 그리고 7.8어시스트, 필드골 37.1%, 거의 데칼코만입니다. 그리고 자모란트 3점 16.7%, 트레이 영 3점 19.2%. 마카마카, 정말 가슴 웅장한 대결인데 서로 플레이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성적이 비슷한 경우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폴 피어스가 뭐 그 부분을 조사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놀랍도록 지금 부진의 궤를 함께하고 있는 두 명이긴 해요. 자, 모란트는 바로 직전 상대였던 클리블랜드전에서 종아리 부상 때문에 6분만 뛰고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영은 5경기일 뿐이지만 각종 수치가 커리어 로우고, 이대로 간다면 글쎄요, 12월 뭐 중순, 길게 가면 연말까지도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두 선수가 저점을 찍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의 맞트레이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모란트는 또 다른 팀과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고, 애틀란타도 분명히 트레이 영이 복귀할 즈음이면 트레이드 마감일까지는 한 50일 정도가 남아있을 테니 예쁘게 또 포장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애틀란타는 제일런 존슨의 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트레이 영처럼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살짝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고비용 약간의 중효율 선수는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틀란타가 과연 트레이 영을 어떻게 또 다루고 혹은 또 처리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또 연장 계약을 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함께 애틀란타 트레이 영의 행보를 지켜보시죠. 자, 이상 저는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월에 떠나는 제 10차 NBA 직관 이벤트,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 그리고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OKC, 이 재밌는 게임들 여러분 함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또 떠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